말씀하세요. 작가님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가지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좋은 기회 감사합니다. 네, 평소에 제가 많은 팬심으로 작가님의 또 책도 특히 읽어보고 이제 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인터뷰의 주제는 큰 얼개는 이제 셀프 리더라는 큰 주제가 있고요. 셀프 리더. 네, 셀프 리더. 일단 혹시 셀프 리더라는 개념에 대해서 혹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지? 인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메타인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셀프 리더가 될 수 있고 이미 셀프 리더다. 메타인지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자기 밖으로 빠져나가서, 그러니까 뭐 흔히 최근에 저 사람 유체 이탈된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게 있는데 마치 자기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나 자신을 그 잘못해놓고 최근에 뭐 전두환이라든가 뭐 특정 정당의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다음에 예전에 왜 박근혜 탄핵 당하기 전에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최근에 미투 운동에서도 한번, 아무튼 넘어갑시다. 그게 아주 나쁜 뜻의 유체 이탈 화법이라는 게 뭐냐면 나쁜 뜻으로 자기 책임을 외면한 채 얘기하는 화법을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했는데, 메타인지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유체 이탈? 뭐 예를 들자면 뭐냐면은 오히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마치 그 소크라테스가, 그 사람은 마법도 법이다라는 얘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어쨌건 법률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피리 연습하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고 하는데, 할 말은 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입장에 놓고서 멀리서 관찰해 볼 수 있는, 마치 중립적인 판사나 영혼이나 신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찰해 볼 수 있는 관점, 그 관점 자체가 셀프 리더의 첫째 조건 아닌가. 첫째 조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셀프 리더라는 정의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은 메타인지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메타인지 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셀프 리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유체 이탈 관점에서 좀 나를 좀 바라볼 줄 알아야, 제3자 입장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영혼의 눈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네네. 제3의 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몸하고 상관없는, 근데 그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노력한다는 점, 그게 셀프 리더겠죠. 그래야 자기가 자기 멘토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 스스로가 스스로의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그렇죠. 또 셀프 리더의 정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걸 뭐 나쁘게 보면 다중인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의 습관적인 자아가 있고 인지적인 자아가 있고 메타인지적인 자아가 있다라면, 습관적인 자아라는 건 몸에 우리가 뭐 막 단계 땡긴다거나 이런 게 습관적인 자아고, 막 술이 땡긴다거나, 인지적인 자아는 주변에 반응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일 거고, 마음이죠. 근데 메타인지적인 자아는 영혼의 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이 자기 자신을 이끄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뇌적으로는, 제가 뇌과학적으로는 공부를 잘 안 해봤지만 뇌에 관련해서는 셀프 리더를 메타인지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메타인지 심리학적으로. 네, 심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메타인지가 셀프 리더가 가능한 첫 번째 조건이 아닌가. 그게 가능한. 메타인지가 안 되면 셀프 리더가 안 되죠. 왜냐면 자기 자신을 이끌어줄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그 제3자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는 객관성을 가지고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조금 약점은 무엇인지, 그쵸. 어떤 거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거에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내가 어떤 욕구가 강한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제의 나와 내일의 나를 자기 스스로 분리할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함으로써 혁명이 가능한 것이죠. 메타인지가 너는 어제까지 너가 이 모습이야. 너 내일부터 이러면 안 돼. 라고 그 메타적 자아는 매 순간 자기 자신한테 채찍질을 하는 현재에 있는 것이고 내일에 너는 이러면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천사 일종의 그게 이제 메타적 자아겠죠. 혁명의 채찍질 같은 거. 그러면은 그 고리들 작가님께서는 스스로가 이제 일단은 자타공인 셀프 리더시잖아요. 자타공인? 오늘 이 순간부터 자타공인 하는 걸로. 밖에서는 일단 밖에서는 무조건 셀프 리더시고 이제 그러는데 예. 스스로가 봤을 때 나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메타 인지를 하시는지 나의 강점은 이런 것이다. 라고 혹시 하실 수 있는 강점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좀 전투적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제 그 아버지의 영향인데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전쟁 중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려서부터 보아왔던 아버지 사진은 전부 군인인 거예요. 군복만 입고 있고 젊은 그것도 24세, 25세 때 모습. 그래서 어려서부터 전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완전 기본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우리 일랑이중 선생님이랑 그 당시에 1, 2학년 때 윤봉길 의사 의거 60주년 벽화 그림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어시스턴트죠. 보조 연구원. 고등학교 1학년 때요? 대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 때? 네. 대학교 1학년 겨울부터 2학년 봄까지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때 그 선생님이 저한테 너의 장점은 두 가지였다고. 저를 한 몇 달간 관찰을 한 거야. 네. 첫째, 뛰어다닌다. 뛰어다닌다. 난 네가 걷는 걸 별로 못 봤다. 우체국을 갈 때, 내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 뭐 했을 때 항상 뛰어가더라는 거야. 걸어가질 않더래. 네. 그땐 그랬어요. 그땐 그랬어요. 아니 군인이 걷는 거 봤어요?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군인이셨어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세팅 처음에 초반 제 마인드셋이 전투죠. 마인드셋이 나는 전사한 아버지를 잊지 않겠다잖아요. 네네네. 물론 매복 작전을 해가지고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걸어가야 될 때가 있긴 하지만 사실 뛰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뛰어다니는 너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아낀다라는 점, 시간을 아까워한다라는 점이 너의 장점이고, 그러니까 뛰어다닌다. 그래서 시간을 아낀다. 또 하나가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설득되면 즉시 바꾸는 측면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즉시 바꾼다. 그러니까 바꾸는 되게 이렇게 전환이 빠르다. 설득만 된다면. 설득만 된다면. 혹시 설득이 잘 안 되시? 죄송합니다. 설득이 까다롭긴 해. 까다롭긴 해. 왜냐면은 까다로운 남자. 따지는 남자니까. 따지는 남자. 따지는 남자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중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중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중심이 돼요. 그래서 정말로 중형을 지키는 사람은 저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보수인지 진보인지 바람둥이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역동적인 어떤 중심력이기 때문에. 중심력. 구심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역동적 구심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팽이가 돌 때, 팽이치기 할 때 채찍을 한 대 딱 맞으면은 움직였다가 다시 멈춰서 돌잖아. 만약에 그때 채찍이 쳤을 때 그 팽이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넘어지겠지. 중형은 그렇게 자기 중심을 잡아가야 돼. 상당히
주변 상황에 유연하게 열려 있는 유연하게. 그런 역동성을 갖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건데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 팽이의 그 중심 돌아가는 데서 그 중심을 우리는 보통 인문학적인 가치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가치관이라고 말을 하거나 그러는 거죠. 그 제가 최근에 좋아했던 그 단어가 침묵인데 침묵은 또 조용한 열정이라는 그런 네. 정의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중용과 좀 맞닥뜨리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역동적 중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역동적 중심. 뭔가 중심은 유지하면서 유연성 있게 예. 되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또 그런 또 다른 완전 극단적인 양극단이 중심에서 완전 통합되는 그런 느낌? 그 침묵도 조용하지만 굉장히 속으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사실은 말을 많이 적당히 아는 사람이 많이 많잖아요. 생각하는 침묵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생각하는 침묵. 생각하는 침묵. 근데 그 생각이 우리가 말문이 막힌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무수한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라든가 아니면 모순된 두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떠오를 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말할 수 없는 곳에 침묵을 지켜라 비트겐슈타인의 명언인데 쉽게 말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들이 많아요. 최근에 그럼 작가님께서 정말 겪으셨던 어떤 그 침묵을 좀 해야 했던 그런 혹시 상황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일에 가는 것이라든지 없으시면 패스하셔도 되고요. 뭐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 최근에 남북 평화회담 안타깝다 뭐 이런 거 잘 안 될 텐데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은 그렇죠. 또 처치냐 뭐 이 평화 분위기 좋은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좀 조용히 해야 되는 건데 네네.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위험이 있다라고는 왜 과감하게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정말로 목숨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경고는 하죠. 하지만 정치적 뭔가 손가락질을 받을 것 같은 것, 그러니까 또 확률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것도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결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내가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때는 자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건 항상 리스크가 있거든요. 특히 바닷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건요 둘이 함께 죽을 확률이 더 높대요. 구할 수 있는 확률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뛰어들고 그럴 때가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 정도의 경우가 아니라면 침묵을 하는 게 좋겠죠. 그 제가 그 셀프 리더의 이제 개념 중에 커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커피콩을 키워가지고 갈아가지고 오래 걸려 핸드들이 말리고 갈아야 돼가지고 지금 커피 나무가 뒤에 있어가지고 잘하고 있어. 그 셀프 리더의 이제 핵심을 뭐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냐면 그 자전거에 바퀴가 두 개가 있다면 앞바퀴는 이제 방향성에 관한 부분이고 뒷바퀴는 이제 추진력이나 동력에 관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뒷바퀴가 이제 조화롭게 자전거로 비유하는구나. 이제, 예, 잘 돌아갈 때 이제 그게 셀프 리더라고 이제 내 셀프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타인지 부분은 약간 되게 방향성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꼭 이렇다라고 정의 내리긴 이제 보다는 좀 이런 이론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뒷바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뭐 습관이라든지 뭐 실행력, 결단력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것도 좋다라고 아까 비트겐슈타인이 말을 했다고 했고 작가님도 중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 셀프 리더들은 빨리 결단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실까? 빨리 결단하는 거는 그러니까 빨리 결단하는 게 좋은 게 있고 그 사안마다 미루는 게 좋은 게 있고 저번에 우리 만났을 때 책 쓰는 거 미루는 게 좋다. 왜냐면 퀄리티가 좋아진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책이
만약에 뭐 선거에 관한 책이었다고 쳐요. 그럼 빨리 나와야 좋죠. 왜냐면 선거 운동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실용적이냐 또는 어떤 가치관을 다루는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그럼 질문이 뭐 있더라? 좀 질문이 좀 애매해요. 거의 이거 틀려라 하고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이 오답바라기 질문. 뒷바퀴 얘기하더니 뒷바퀴 얘기하더니 갑자기 짜집더니 갑자기 전투력? 폭탄 질문. 뭐였냐면은 셀프 리더십의 이제 핵심, 뒷바퀴 핵심이 이제 결단력, 그 중에 하나가 결단을 빨리 하는 거, 결단력인데, 맞아. 네, 결단 빨리 하는 건데 중용이나 침묵이 이제 좋은 가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네. 막걸리를 좀 마셨어요. 네, 술 먹으면 좀 이렇게 단락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술은 두뇌에는 그다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은. 근데 아무튼 결단을 좀 술 줄여야 되는데 어쨌건 결단이 빠른 이유가 무엇보다도 알 수 없기 때문일 것 같다는 결과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저는 이제 기회비용하고 세용지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안 해도 되죠? 세용지마는 우리가 결단을 할 때마다 그것이 좀 내가 손해보는 결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손해보는 게 나중에 좀 더 나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세용지마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믿고 네네. 또 하나는 기회비용. 기회비용인데 우리가 왜 그 사람 나폴레옹 힐인가? 네. 앤드류 카네기가 왜 자서전 네. 해가지고 너 성공한 사람들 한번 써봐라 했더니 그때 29초인가 아무튼 27초인가 18초인가 20초. 아무튼 30초 이전에 네. 결정 안 하면 네, 자기는 네. 안 맡길 거라고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30초 이전에 결정을 했는데 그게 1분 1초가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장군이 링컨 대통령 때였나? 남북전쟁 때 일화 중에 하나가 매번 늦게 오는 장군이 있었대요. 그래서 야단을 쳤대. 링컨 대통령인가. 근데 한 번은 5분 일찍 왔더래. 또 야단을 쳤대. 정확히 오라고. 왜 그랬냐? 늦게 오면 우리가 회의가 늦어지는 거고 당신이 빨리 오면 당신 부하들이 더 많이 죽을 수 있다는 거지. 왜? 전쟁 중이니까. 5분 동안 그 지휘소를 비운다라는 것은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그렇죠? 또 당신이 늦는 건 우리가 피해가 가면은 우리 부대 전체가 또 피해가 있겠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5분 빨라도 안 되고 5분 늦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아무튼 1분 늦어지면 10년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기회비용의 문제입니다. 1분이 늦어지면 우리가 이게 커트라인 얘기하잖아요. 1점이 모자라서 뭐 또 이런 게 그 점수에도 그런 게 있지만 사실 시간에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시간에도 결정이 늦으면 주식 막 폭망하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또 그때 결정하지 않으면 결정이 안 되는 상황들. 특히 우리 연애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죠.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늦어버린 경우. 그럼 다음 날 하려고 못 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받으시요. 이렇게 하려고 아니, 저도 모르게. 핸드드 여기 이타곤 대표님 그러더라고. 핸드드립을 마시면 아메리카노를 못 먹는다고. 맛없어서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 짠. 짠. 아메리카노 확실히 다르다고.
자전거 비유가 나온 김에 그거 혹시 나중에 인터뷰에 나오나 모르겠는데 질문지. 자전거에서 넘어지지 않는 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쓰러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라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전거 배웠는데 길이 미끄러울 때 차라리 달려라 이거. 그런 거 비슷한 거야. 거죠? 자전거 배울 때 누구나 다 거의 모든 사람이 경험할 텐데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할 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경험을 해요. 원래 자전거는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야만이 안 넘어지거든요. 무게중심이 다시 잡히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들, 초보들은 반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마치 타조가 맹수가 달려올 때 모래에 머리만 파묻는다는 본죽은 없는데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또는 응급 처방으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처럼 자기가 뭔가 당했을 때, 위험해졌을 때 숨거나 거짓말하거나 연막을 치거나 가면을 쓰거나 하는 것들이 어쩌면 자전거를 배우는 초보자들이, 인생의 초보자들이 쓰러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셀프 리더는 핵심은 뭐냐면, 어찌 보면 자기의 단점이 이끄는 곳이라던가 자기의 실수가 이끄는 곳으로 더 가서 그거를 해결을 해야 하는 일종의 책임감 같은 거? 책임감? 셀프 리더의 핵심이? 진짜 멋있다. 네. 너무 멋있어요. 아니, 자전거 타는 거랑 비교하자면 그래요. 쓰러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튼다는 거는, 고개를 돌린다는 것은 더 위험한 쪽으로 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더 위험한 게 결국 자기 실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일이 발생을 했을 때 피하지 않고 그쪽으로 더 가는 거죠. 그 차라리 슬플 때 슬퍼하라, 그게 맞네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슬플 때 슬퍼하는 거. 기쁠 때 기뻐하고, 그건 네. 당연한 거고. 슬플 때 슬퍼하고, 자전거가 왼쪽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 그냥 그 방향대로 좀 가만히 놔두는 게 오히려 셀프 리더의 핵심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셀프 리더는 여기서는 이제 자전거 비유하면 안 되겠다. 자전거 비유다 보니까 잘못 비유했다. 큰일 났네. 그러니까 전체 인생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의 삶으로 본다면 그런 말이 가능하고, 근데 만약에 자전거 타다 보면 여러 번 넘어질 수도 있지,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또 넘어질 때 확 넘어져 버리고 다시 이렇게 세우면 되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넘어질 때 확 넘어져라 하는 거하고 슬플 때 슬퍼하라 하는 거하고, 자전거를 잘 타려면 쓰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라 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셀프 리더에게 있어서 자기의 단점과 실수를 인정하는 과감함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런 글을 썼는데, 변화와 혁신의 첫 단계는 일단 제거하는 거, 클리어, 그리고 제거한 다음에 뭐죠? 선택해서 제거하는 선택한다. 거죠. 그리고 컨티뉴, 그걸 이제 선택한 걸 가지고 지속한다 해서 셀프 리더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비울 때 일단은 비워야 되잖아요.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클리어를 해야 비워지니까, 그 클리어를 할 때 약점과 실수를 과감하게 좀 인정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더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자기 단점을 인정하면. 또 하나는 이제 오르막길에서 요즘 자전거는 기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르막길에서 4단 기어를 2단으로 바꾼다라는 거는, 그거는 4단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2단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자기 다리 힘과 몸무게가
체인을 돌리는 동력하고 바퀴를 돌리는 동력간에는 일종의 바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지렛대 원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바퀴를 돌리는 힘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출발할 때 1, 2단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처음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잘 쌩쌩 달릴 때는 뭐 그냥 4단으로 달리든 5단, 좋은 차는 6단까지 있다고 하던데 상관없는데 이제 우리가 자기 처한 입장과 자기 로우드, 자기 길에서 힘을 빼거나 기아를 변경하거나 또는 자기가 가진 기어가 예를 들어서 자기 자전거가 기어가 없어, 예를 들어서. 근데 오르막길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려서 끌고 올라가야 돼요.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의 인생이 비유한다면 기어가 없을 때는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하세요? 자전거에서 기어가 없다. 예를 들어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나 낙마를 했다거나. 낙마. 말에서 떨어졌다거나. 낙마. 또는 낭만을 잃어버렸다거나. 자전거에서 떨어진 거지. 낭만이 없는 거야, 자기 인생에. 이제 떨어진 거야. 그럼 걸어가야지, 어떡할 거야? 낙마했거나 낭만이 인생을 끌고 걸어가야지. 인생을 타고 갈 거야? 낭만이 없는데. 인생을 끌고 걸어가는 거지. 일단 자살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대부분의 오르막길의 특성이 뭐냐면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그래서 기아가 없으면 돌아가야 돼. 이렇게 뺑 돌아서 가야 돼. 지름길은 경사가 심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집안에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예를 들어서 부모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은 계곡에 다리가 있는 거랑 똑같아. 계곡에. 근데 부자도 아니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백도 없어. 근데 난 셀프 리딩을 하고 싶고 인생 계속 살아야 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상류로 올라가서 걷는다. 그 강에 상류로 올라가서 내가 건널 수 있는 수심이 나타날 때까지 무조건 상류로 올라간다. 상류가 어느 지점일까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그 인생에서 마치 이런 거죠. 나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을까? 그게 상류예요. 가다가 강을 만났어. 근데 나는 다리를 놔줄 만한 사람이 없네? 그럼 상류로 올라가야지. 그 강이 왜 생겼냐고. 그럼 샘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뭐 뇌과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든 심리학으로 파고 들어가든지 상류로 올라가야만 건널 수 있다는 거죠. 다리를 놔줄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셀프 리딩을 놓치지 않으려면 강을 만났을 때 상류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기가 감당할 만한, 건널 만한 폭과 수심이 나타날 때까지. 근데 보세요. 그게 보통 몇 년 정도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의 조씨 가문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샥 건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분 걸릴 거야. 5분. 그죠? 근데 다리가 없어. 그럼 50년이 걸릴 수가 있어. 만약에 그랜드 캐니언의 상류로 가서 건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아마 50년 걸릴 거고, 한강 다리를 건너는 대신에 한강 상류로 가가지고, 북한강, 남한강 상류로 가가지고 내가 건널 만한 데가 양평까지 가도 안 나와. 양평에서 한참 올라가야 돼.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또 한참 가야만이 내가 건널 수 있는, 즉 내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건너고자 할 때, 또 문제는 뭐냐면 강남에서 강북으로 건너고자 할 때는 양평으로 가서 끝이 안 나. 양평에서 상류를 건넌 다음에 육지를 한참 통과해가지고 북한강이 있잖아. 한강이 크게 지류가 두 개가 있잖아요. 북쪽 지류를 또 건너야 돼. 저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야만이 내가 강북에 가 있는 거죠. 즉 누군가는 5분 통과할 것을 나는 50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걸 감수해야 돼, 셀프 리더들은. 그런데 한 가지 신은 공평하다. 나는 상류를 보고 왔잖아. 맞아. 되게 공평한 측면이 있어요.
상류를 보고 왔고 다리를 걷는 사람은 상류를 못 봤거든. 그 차이가 생기죠. 그 제가 한동안 저도 이제 그 책의 주제를 잡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의 그러니까 셀프 리더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제가 하게 된 동기는 처음에 이제 이게 원래 고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고수를 만나라 뭐 이런 거였고 네네 알았을 때가 고수라고 하기엔 조금 미안한데 고수에 대한 키워드를 잡았더니 고수에 대한 정의가 저도 확실하게 저한테 잡히지가 않았었고 맞아. 그리고 좀 위화감이 있어. 위화감도 있고 그리고 애매하고 돈이 많다고 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여기까지 가신 분을 무조건 다 고수라고 또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분이 가다가 망가지잖아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망가진 사람 얼마나 많아. 워라벨인데 예를 들어서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안 맞아. 그렇지, 그러면 그분을 고수라고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알고 보니까 막 가정에 불화가 많아. 셀프 리더가 훨씬 낫다. 훨씬 낫죠. 훨씬 부드럽고 낫고, 훨씬 세련됐고 융통성 있고 범위도 넓고 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고 또. 네.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또 기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자연에 산단가 산속에 사는 사람도 셀프 리더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하셨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염소연이 만난 사람들 하면 너무 평이하니까 셀프 리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셀프 리더라는 중심 주제를 이제 키워드를 잡고 가는데 좋아. 히트칠 제목이에요. 왜냐면 되게 원만하면서도 또 이게 영어기 때문에 조금 또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영어 하면 뭐가 약간 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나도 셀프 리더가 될 테야 뭐 이런 잘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의 사명을 적으려면은 뭐 그러니까 전 국민의 셀프 리더와 이런 거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리딩으로 리더하라보다는 제목이 훨씬 좋아. 그 책보다. 그런 겁니까? 막 이런. 네, 그 책은 이게 라임이 맞는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데. 라임. 근데 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지. 원래 리딩은 리드하면 안 되는 거거든. 책을 읽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책도 마찬가지고 셀프 리딩이야.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사람도 그걸 책 속에는 담았지만 제목 자체는 마치 야 책을 읽혀서 끌고 가 막 이런 느낌이 막 나. 책 제목에서. 그러니까 읽혀서 끌고 가. 야 책을 막 읽혀가지고 끌고 가버려.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대량 막 대량 독서 뭐 이런 거. 괜찮은 제목이긴 한데 그런 느낌도 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비판을 했던 거고. 말씀. 제가 아까 그 자전거 비유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네네. 그 상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상류, 그러니까 기여가 없었던 사람들이 인생이 공평하기 때문에 어쨌든 상류를 또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된 거고 또 기여가 너무 많지만 그걸 또 선택하느라 또 에너지를 또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맞아. 또 그거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 많이 걸려. 시간 엄청 많이 잡아먹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 10억 있는데 100억 있는데 1000억 있는데 무슨 사업하지 하면은 돈이 많을수록 가지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것을 분할해서 몇 개 할까? 한꺼번에 뭐 큰 거 할까? 막 가지수가 너무 많아. 그 저는 네. 이런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어떤 성공학의 시대는 이제 좀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과 같이 함께 또 가야 될 부분은 정신적인 영역의 부분들이 솔직히 좀 많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정신적인 영역이 사실은 저는 풍요에서 나온다고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점점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풍요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정신적인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성공학을 만약에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너무 많은 가지수, 그거를 좀 선택하는 요령. 요즘에 그게 생태적이다라는 말이 앞으로도 굉장히 유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떠오르는 말이
organic success, 그러니까 유기체적 성공, 그러니까 생태적이다. 뭐 그걸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에코 석세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돈을 번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워라밸 시대잖아요. 근데 워라밸 시대 이전에는 경제적인 성공과 인문학적인 성공과 사랑에 있어서의 로맨스의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리돼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분리돼도 괜찮다. 그리고 미투 시대 이전까지 뭐 어때? 아니 뭐 성격으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근데 사람들도 이제 용서 안 하잖아요. 분리돼도 괜찮다. 권력과 도덕성은 분리돼도 괜찮다. 뭐 이런. 그리고 그게 은폐가 가능했었고. 근데 지금은 바야흐로 워라밸 시대고 SNS 시대고 인공지능 시대고 블록체인 시대고 사물지능 시대고 CCTV 시대야. 예를 들자면 다 관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의 성공은 관계적 풍요다. 관계적 풍요와 생태적 건강함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적 풍요, 인간들끼리의 생태적 풍요함은 과연 무엇인가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인터뷰 대상인 유계문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어떤 생태적 풍요와 관계적 성공에 있어서 어울릴 만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셀프 리더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약간 정서적으로 그 방향을 그죠?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땡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성공했듯 제가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약간 저게 정말 성공이라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 사람이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는 그 빈자리, 네네네. 그 후폭풍, 네네네. 잘 드러내지 않으면 안 보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니까 다 드러나. 다 드러나는데 잘 괜찮게 살고 있어. 그게 괜찮은 셀프 리더인 거죠. 봐야지.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그 모습과 그 정말 인터뷰했을 때 그 모습이 좀 일치하는, 어느 정도 좀 일치하는 모습을 좀 갖춘 게 그 또 셀프 리더의 요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대적인 그렇죠. 셀프 리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왜 그 집안 문제로 막 정치인들끼리 막 헐뜯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셀프 리더들이 너무 없어. 셀프 리더로 출발하는 게 좋아요, 정말로. 그 책임 있는 자리에 가기 전에 누구나 정말 그래야 돼. 그래서 그 사실은 말씀하셨다시피 리더십에 이제 한 분야로서 셀프 리더십이 있는 건데, 사실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이전에 먼저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맞거든요. 내가 그렇죠. 내 인생을 잘 못 끌어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막 도덕성을 이야기하고 뭐 리딩을 또 얘기하고 해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가 이제 제 책에 쓴 내용이긴 한데, 에이크만이라는 의사가 비타민 C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에요.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에이크만이니까 에이크만. 이 사람이 관찰했던 사례 중에 이제 닭으로 실험했어요. 닭으로 각기병, 괴혈병 막 이런 거 하다가 연구하다가 실험한 건데, 그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했을 때인가 필리핀의 어떤 감옥에 수녀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필리핀에서는 현미, 그러니까 거칠게 도정한 쌀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쪽도 동남아 쌀이 있잖아요. 근데 불쌍한 거야. 밥이 거치니까. 자기들은 선진국에서 왔잖아. 미국에 선진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 하얀 그 쌀밥의 맛을 알아. 라이스. 죄인들한테, 그 죄수들한테 오므라이스 아니야? 라이스를 먹이고 싶다 이거야. 그러면서 도정을 하라고 압박을 하죠. 이건 인권 문제다. 막 도정을 해서 먹여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200 몇 명, 이런 명이 죽고 각기병에 거의 몇천 명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수녀들은 그 원인이 뭔지 몰랐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그걸 쌀밥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비타민이 박탈돼 버려요.
그들은 그것밖에 먹을 게 없었는데. 그들이 맨날 뭐 사과를 먹어. 그러니까 그걸로 다 나로 섭취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지금 살고 있었는데 그걸 벗겨가지고 먹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렸죠.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제 에이크만이 비타민 계열 C 뭐 A, B, C, B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수용성 비타민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아 이거는 사람들을 살아있게 해주는 성분이구나 해가지고 바이탈아민 그러니까 비타아민 해가지고 비타민이 형성이 된 거거든. 그 어원이 그거군요.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셀프 리딩의 조건이 공부가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르면 그런 짓을 하게 돼. 이거 이상하게 모르면 친절을 베푸는 게 악마화 돼버려. 맞아요. 나는 사랑하는데 나는 친절을 베풀고 싶은데 사람을 죽여 상대방. 아무튼 셀프 리더가 공부를 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꾸 실험을 해야 돼. 이렇게 실험을 해서 직접 맛도 보고 잠시만요. 받아요. 잠시만. 이제 그 리더로서의 셀프 리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아까 제가 성공이 생태적 성공, 관계적 풍요, 생태적 성공, 관풍생성이네. 아무튼 줄이자면 관계적 풍요와 생태적 성공이 이제 대세로 가는데 관풍생성이에요. 관풍생성. 어디 뭐 오도일이 간지 막 이런 거 같은데요? 성공, 생태적 성공. 오도일이 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암기법 중에 하나잖아. 머리 서울대 나오셔가지고 암기법 관풍생성인데 그게 문제는 관계적 풍요보다는 생태적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생태적 성공이라는 생태적 성공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생태적 성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가치가 가치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서로 함께 성공하자. 함성이라고 또 있잖아요. 함성. 그건데 다 같이 한번 잘 될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 트럼프의 선택지로서는 북한을 제거하고 세계 평화를 찾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북한도 잘 살게 하고 나도 잘 살아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이 있다 그러면 적을 무시하고 또 내가 보기 싫은 애가 있다면 안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게 쉽거든요. 생태적 성공이라는 것은 보면서 사회도 좀 좋아지려고 생태적 성공이라는 예를 들어서 똥 같은 애가 있어. 그럼 사회에 거름이 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애잡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게 버리는 거랑 틀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요 생태적 성공은 좀 그래서 불편하고 냄새가 나. 저 어렸을 때 그 냄새를 잊을 수가 없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늘 오줌통을 비치를 했어요. 소변을 볼 때 그냥 길바닥에다 아무렇게나 싸는 게 아니고 어린애니까 아무데나 쌀 수 있잖아요. 근데 집 한 구석에 이렇게 소변통이 있어요. 거기다 싸라고 그래요. 소변을 받아놓고 한 일주일 정도 삭혀요. 그러면 발효가 돼. 얘가 약간 아무튼 독성분이 빠져. 그래야 거름이 되거든요. 생오줌을 식물한테 바로 주면 식물이 죽는데 독성이 있어가지고 그 독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오줌을 다 모아. 이렇게 냄새가 나지. 근데 그거 모아서 일주일 동안 삭히면 얘가 거름이 돼. 그래서 그걸 나무에 주고 그랬다고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거름에 섞기도 하고. 생태적 성공이라는 것은 밭에 이렇게 똥을 뿌리는 계절이 항상 있어. 우리 가다가 냄새가 나잖아. 밭에 거름을 뿌리니까. 그죠? 똥하고 오줌하고 섞인 거랑 이렇게 지푸라기랑 섞어가지고 밭에 거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태적 성공이야. 그래서 힘들고 냄새나고 안타깝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견디기도 해야 돼. 때로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요. 고속도로만 달리는 거랑 좀 틀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생태적 성공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지금 세상이 그런 때가 왔다.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살아 그랬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 사람이 오가닉 생태적인 철학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다시 보기 시작하는 시대가 분명히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생태적 성공은 내추럴했다면 요즘의 생태적인 성공은 약간 좀 아티피셜한 생태적 성공이 좀 가미되는 것 같기는 해요. 상품화된. 그러니까 그거를 좀 추구하자 이렇게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추구할 수밖에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았는데 그거 지금 그걸 다시 추구하자 그러니까 이게 되는 제가 거잖아요. 이제 마무리를 다 못한 게 근데 그 생태적이라는 게 관계적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렇게 있듯이 변수가 하나 생길수록 계산이 복잡해지거든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분명해지는 게 있긴 한데 동인, 즉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들이 우리가 2사람 살 때하고 3사람 살 때하고 4사람 살 때하고 틀리잖아요. 자식 낳아보니까 알겠죠. 그죠? 문제가 막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그 관계에 대한 공부 있죠. 이게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셀프 리더. 그렇게 일단 마무리를 짓고 생태적인 성공이 좀 매스컴을 타는 매스컴은 항상 그렇잖아요. 좀 시대에 편승하니까. 근데 정말 그런 게 요구되고 있는 게 사실 환경학에 있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더 그 이슈가 되고 있죠. 엘고가 부통령 대통령 떨어지고 나서 그 환경운동 하잖아요. 그 이후에 더 많이 변한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런 어떤 생태적인 이슈가. 아무튼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사실은 이제 셀프 리더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 생태적 성공, 관계적 풍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소통이거든요. 맞아,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갖고 조금 디깅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디깅 해봅시다. 네. 좋지. 네. 뭐 요새 이제 뭐 SNS 그런 소통 무슨 또 소통 리더십 그런 것들도 화두기도 한데 소통이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인간성을 이해하는 것이죠. 인간성을 이해하면은 또 못 봐줄 일도 없는 거죠. 그러면 또 포용이 되고 용서가 되고 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그 이기성, 인간의 생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기성을 인정하는 것? 그게 저는 소통의 기본이라고 봐요. 그래서 자기가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예비하는 것? 자기가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예비하지 않으면 소통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결벽증에 걸린 사람처럼 자기 손에 세균이 묻을 수 있다는 걸 감수해야만이 악수를 할 수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고 타인의 침이 내 음식에 튈 수 있다는 걸 감수해야 마주 앉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소통의 기본이겠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우리 소통해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소통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서 그거 아니니까 제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좀 한다면 몇 문장 정도 소통에 대한 잘못된 정의나 정의가 잘못 약간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단어가 사실은 너무 약간 좀 너무 스킬적인 너무 하드웨어적인 좀 방법으로 많이 좀 이해되고 좀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일침을 좀 가한다면 좀 어떻게 우리 좀 해보자라고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두 문장 정도를 좀 말씀하신다면은 좀 길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누구나 소통에
능력과 소통의 범위, 그리고 소통을 하는 속도, 방법, 차이가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자폐형 사람들 있잖아요. 소통 안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기 내면하고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주로. 자기 내면 또는 또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서 뭐 사이비스럽긴 하지만 자기 신하고만 소통하는 사람들 있죠. 가끔 가다 이렇게 병원에 가기도 하고 막 또 병원에 안 가고서도 잘 또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그 소통도 소통이라고 봐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소통도. 그래서 소통을 하지 않는 것도 소통이다 라는 측면을 분명히 봐줘야 된다. 그래서 소통의 정의를 너무 한정짓지 말자. 소통의 정의를 한정짓게 되면 왜 저 사람이 이렇게 비소통을 하는 거야? 이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 본인조차 그 말을 하는 순간 소통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인간은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캐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맞아요? 좁은 범위의 소통의 도구마에 빠져 있는 거죠. 도구마에. 소통이라는 도구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고호가 살아서 자기 뭐 딱 하나 그림을 팔았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가는 그림을 팔므로써 소통을 한다고 쳤을 때 고호는 살아서 소통을 거의 못했죠. 자기가 살았던 주변 사람들 이렇게 자화상이나 그려주고 초상화나 그려주고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사귀었던 그 직업 여성 이렇게 그려주고 그랬었는데 죽은 다음에 소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의 범위가 그렇게 죽은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전화가 2번 오는 거 보니까 한번 여보세요? 고호 같은 경우에는 죽은 다음에 전 인류 거의 전 세계인들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이 사람이 나랑 전혀 소통을 안 해. 그 사람은 다음 생에 소통할지도 모르죠. 봐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좀 넓혀볼 필요가 있다라는. 근데 남편이 나랑 소통을 안 해. 근데 죽어서 소통을 하라고 봐줘야 돼요, 그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봐줘야 되겠네요. 죽어서 소통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편협할 빠지지 않게 도구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소통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누구나. 그러나 어쩌면 그 사람은 소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소통을 하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통 그 도구마에 안 빠지는 게 더 넓은 범위의 안전한 소통이죠. 굉장히 소통이라는 단어가 좀 거슬리더라고요, 사실. 거슬리죠. 제 눈에는. 왜냐면 우리 소통해요. 좋은 소통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을 안 해, 근데. 근데 소통에 대해서 제가 또 칼럼을 쓴 적도 있어요. 근데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소자가 성길 소자예요. 한자로. 통은 통할 통자 다 알아요. 네. 근데 그 소자가 성길 소자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성길 소자라는 것은 이렇게 빽빽한 것 중에서 몇 개를 없애는 거예요. 드물다 할 때 소자예요. 성기다. 빽빽하다의 희소성 있다 할 때 그 네, 소. 소자예요. 빽빽하다의 반대말이에요. 빽빽하다의 반. 네, 성길 소자가.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나로서 꽉 차 있다. 그러면 소통은 안 돼요. 근데 나는 빈틈이 많은 인간이야. 난 모르는 게 참 많아. 과문해. 책 기껏해야 한 10,000권밖에 못 읽었어. 뭐 이런. 세상에 책은 뭐 몇 조 권이 있는데 난 그 중에서 한 10,000권밖에 못 읽었어. 난 정말 무식한 놈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소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굴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조그만 도서관에만 가도요. 책이 20만 권이에요. 조그만 지역 도서관에 가보세요. 중앙 도서관 가면은 거의 한 50만 권에서 100만 권 정도. 물론 쓰레기 같은 책도 많은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책을 읽어서 사람이 지적으로 완벽해진다는 건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 근데 이제 마치 한 100만 권 읽은 사람처럼 말하거나 그런 사람 있지. 생각하거나. 근데 거의 종교인이라고 봐야죠. 지성인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지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거지. 지적인 나르시시즘.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대요. 책을 읽을 수 있는 그게 5만 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읽었습니다.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어요. 한계구나. 독서의 생물학적인 1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독서를 했어. 그게 5만 권이야. 5만 권이면은 지역에 있는 조그만 도서관을 채울 수 있는 분량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책들을 생각해봐요. 수많은 그 아이디어들. 궁극적으로 인간은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비어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걸 인정하면은 다 배우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상의 모든 데이터 중에 문자로 적을 수 없는 데이터가 한 9배에서 최소한 10배 이상 많아요. 문자로 적을 수 없는 것들.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그 얘기를 셀프 리더 책에 꼭 넣어주세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번에 우리 작가님이 저보고 제가 독서에 대해서 좀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3,000권 정도는 좀 정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당분간 독서가로서 좀 살아볼까? 아직 결단은 못했고 살아볼까 생각하고 지금 소문내고 다녔고 자랑하고 다녔다. 고릴 작가님 3,000권 정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거를? 책에서만은 다 배울 수는 없는데 그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배워야 하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유리판이 있어요. 유리하고 유리를 붙일 때는 어떻게 붙이냐면 보통 실리콘 같은 걸로 붙이는데 중간에 공기를 빼요. 진공 상태를 만들어. 그래서 공기 압으로 붙여요. 그래서 우리 건축 공사할 때 사람들이 뽁뽁이라고 대형 뽁뽁이가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걸 딱 눌러가지고 공기를 쫙 빼요. 그럼 공기압으로 딱 붙거든요. 그리고 유리를 날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풀칠하고 본드칠로 잘 안 돼요. 공기압에 의해서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풀칠이 되죠. 그게 왜 되냐면 표면이 거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화이트보드 상태야 이 사람이. 책을 3,000권도 안 읽었어. 완전히 화이트보드야. 그럼 뭐냐? 내가 소통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얘가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유리야 유리. 깨끗해. 붙일 데가 없어. 내가 아무리 침을 바르고 접착제를 발라도 나랑 연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겠네요. 표면이 완전히 매끄러우니까. 화이트보드. 표면은 매끄러운데 표면이 매끄러운 사람은 안에도 매끄러우고 본인과 소통도 안 되겠네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그냥 모든 걸 반사시키는 상태라고 봐야 되나? 반사 막 이런. 아니면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독성이니 뭐니 뭐 다 오히려 받아들이는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순수하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등게 없으면 소통이 힘들어요.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왜 그 마지막에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거룩하다는 게 세상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나는 이 책 한 권만 읽으면 돼 이런 사람이 있어. 신이 주신 책이야. 무지무지 거룩해. 신의 은총을 다 받아가는 이 책만 읽으면 돼. 이런 사람들 있거든. 진짜 소통 안 돼. 그리고 오로지 믿는 책이 그 한 권밖에 없으니까 소통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3,000권의 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그 인문학적인 교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셀프 리더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려면 내가 좀 거칠어져야 돼 이렇게. 그러면 책으로 막 가슴을 두들겨야 돼 이렇게. 두들겨야 돼 이렇게. 거칠어져. 읽기 싫으면 이렇게. 두들기기라도 두들겨. 그러면 이게 멍이라도 내가 좀 울퉁불퉁해져. 사람이 완전히 거울이었는데 이게 울퉁불퉁해져. 그러면 이게 사람을 만났어. 그럼 뭐가 되죠? 이게 되잖아.
맞고 나온 데가 있고 들어간 데가 있어야 깍지를 끼게 되잖아요. 제가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게 시냅스가 이건 정말 처음 얘기한다 나. 시크릿이에요? 아니, 강의에서도 한 적이 없어. 아무래도 알려주시는 비밀. 그런 건 아니에요. 인터뷰하니까 이게 생각이 났는데 그 이제 두뇌는 스스로 시냅스가 강화되잖아요. 이게 접촉면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근데 인간이 장기 기억이 된다라는 게 이제 훅 날아가는 기억 말고 잠깐 한 건 날아갈 수 있는데 아주 오랫동안 전혀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들은 시냅스가 강하게 결속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뭔가 엄청나게 수련을 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운동을 한다거나 뭐 그러면은 그 한번 우리 자전거를 탄다거나 할 때 자전거 타는 법을 매번 리마인드 해가지고 타지는 않잖아요. 몸이 그걸 기억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장기 기억이에요. 손해하고 몸이 기억하는 건데. 습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 장기 기억이야. 그것도 일종의.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시냅스들이 어떤 형태를 갖게 되냐면 울퉁불퉁해져요. 시냅스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통 수련을 하지 않는 시냅스는 이렇게 반질반질해. 그래서 이렇게 붙어. 화이트보드군요. 화이트보드야. 이렇게 돼 있어. 언제 떨어질지 몰라. 이거 찍어도 돼요? 찍어. 지금 작가님의 그 시냅스 설명이야. 이거. 시냅스가 이렇게 생겼어. 우리 있잖아 울퉁불퉁한 내가 대자에 찍어. 이미지로 재밌잖아요. 혼자 간직하더라도.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이렇게 시냅스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게 지금 울퉁불퉁. 수련되지 않은 두뇌. 수련되지 않은 두뇌. 이렇게 돼 있어. 네. 근데 그리고요? 막 수련을 하면 시냅스가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돼. 시냅스가. 이게 수련된 시냅스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냅스가 외부에서 이 사람의 기억을 훅 날려버릴 만한 자극이 들어와도 안 떨어져.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소통하는 표면적이 엄청 넓어져. 그래가지고 그건 자동으로 그냥 그래 그 얘기 탁 하면 탁 알아. 고수야. 이게 고수의 시냅스니까요. 이게 초보자들의 시냅스야. 과학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 뇌과학책을 읽어보면. 진정한 소통이 시작되는 거죠. 성질소자는 내가 빈틈이 있고 나온 데도 있고 빈틈이 있고 나온 데도 있다는 게 성질소자거든요. 소통은 자기 빈틈을 느낄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죠. 왜 책을 3,000권도 안 읽고 어떻게 자기 빈틈을 느끼냐고. 인간은 못 느끼지.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데. 거기다 화이트보드들이 많네요. 세상에. 화이트보드야. 아니 공자가 그랬잖아요. 나는 아는 걸 안다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 게 진짜 아는 거다 하는 얘기를 왜 했어요? 공자님이 공부해보니까 지가 뭘 모르는지 알겠거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소통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알아야 소통이 비로소 시작하는데 화이트보드끼리는 서로 반사한다. 반사. 이렇게. 여기 안 된다. 만나면 반사해. 맞아, 무조건 반사. 근데 우리 소통해야 만나 그래. 소통 안 돼. 이게 끼일 만한 게 없어. 이게 왁구가 맞지를 않아. 이렇게 아무것도 안 맞아. 이거 왁구가 없으니까. 왁구가 없으니까. 이게 톱니바퀴가 아예 없어. 울퉁불퉁하지가 어떻게 이거 어떻게 타개해야 돼요 이 상황을? 이 화이트보드를 어떻게 타개해야 돼? 화이트보드를 하고 소통하는 방법 방금 얘기했잖아요. 진공 상태. 그냥 날 다 비운다? 마음 완전 비워야 돼. 내가 진공 상태가 돼야지 유리랑 붙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화이트보드가 와가지고 화이트보드가 그 토니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통 좀 해봅시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토니는 진공 상태가 돼.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우고 달팽이의 다리가 돼야지. 그냥 둥둥 떠다니게 내버려둔다. 달팽이의 다리, 즉 공기압으로 소통을 해야 될 사람이라 내가 진공이 돼야 돼. 모든 걸 비우고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 완전히. 그러니까. 인격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인격자가.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달팽이 촉수처럼 달팽이의 발처럼 그 사람을 만져주면서 울퉁불퉁하게 일단 만들어줘야지. 영향을 줘야죠. 약간 좀 반죽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함께 부드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 화이트보드가. 그러면 함께 부드러워지다 보면은 이 사람도
뭔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뭔가 그런 성질 소자와 비슷한 인간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멘토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이게 라프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방금 이게 멘토링이에요. 작가님한테 말씀드리고 질문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멘토의 조건은 사실 이제 많잖아요. 그 멘토링 뭐 이런 단어 쓰면 근데 우리가 멘티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멘티링. 멘티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화이트보드야. 그러니까 네가 화이트보드면 좀 이렇게 좀 해라. 그런 최소한 그래야 내가 너를 어떻게 톱니바퀴를 하나라도 만들어주고 싶다. 그런 욕망이 생길 거 아니에요. 멘토한테도. 제 공부법 강의할 때 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어디선가 본 문구인데 꿈을 꾸지 않은 자는 꿈꾸게 할 수 없다라는 명언입니다. 자기가 꿈꾸지 않는 자는 남을 꿈꾸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멘티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멘토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전히 멘티인, 자기가 여전히 부족하고 더 나의 나보다 고수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그게 멘티의 자세잖아요. 그 멘티의 자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멘토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주는 될 수 있지. 멘티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멘토가 될 수 없다. 멘티링을 못하는 사람은 교주일 뿐이에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거룩한 화이트보드. 얘기해봐요. 그 화이트보드들이 겉으로 하드적으로 드러난 모습들은 약간 거칠거든요.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많은 사람들은 밖으로 되게 유하고 소프트한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영과 무한대가 어떻게 보면 같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뭐 중용어가 상관없이.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멘티야. 넌 일단 멘트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그거 잘 모르고 계속 무지하게 막 세. 응? 무지하게 세고 주장 세고 막. 좀 자세를 좀 넣어주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좀 어깨 힘 좀 빼 막 이런. 그래야 멘토가 어떻게 내가 시간 내서 그래도 톱니바퀴 하나라도 내가 쟤한테 만들어주고 가자 이 세상을 이런 마음이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멘토들은 사실은 시간 관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 관리를 내가 내가 톱니바퀴 바쁘니까 근데 아무나 멘트를 삼을 수도 없는데 이건 그러니까 어루만져줄 시간이 없어. 네네 주면 좋겠으나 어루만져줄 시간이 없다. 근데 또 멘토가 멘트 선별할 때도 그래도 내가 쟤 저 부분은 내가 한번 조금 건드려주고 싶다라는 그 어떤 욕구가 그게 생겨야 돼. 맞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욕구를 자극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게 멘티링이잖아요. 멘티링. 네, 멘티가 될 수 있는 조건. 네, 멘티의 조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멘티링이 너무 무조건 가르쳐 주십시오 굽신굽신은 아닌 것 같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뇌과학적으로 얘기할게요. 뇌과학적으로 멘티의 조건은 새로운 시냅스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할 나중에 이거 다시 들어도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 좋지? 인터뷰? 잠깐 혹시 종이 있으세요? 종이 없어요. 종이 오늘 이상하게 노트를 놓고 와가지고 제가 잠시만요. 어두워요? 근데 역시 2만 권으로 가시는 톱니바퀴는 다른 멘티링의 조건 중에 뇌과학적인 어떤 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당신의 시냅스는 새롭게 연결될 준비가 되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티링을 뇌과학으로 표현하자면 당신의 시냅스는 새로운 연결을 할 준비가 되는 건데 시냅스가 새로운 연결을 하려면은 이제 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기존의 시냅스의 연결을 해체시킬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물질이 아드레날린 계열의 물질인데 이 아드레날린 계열의 물질은 공포, 전쟁, 충격 상황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이 성인이 됐다면 이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난관이라든가 좌절이라든가 겪지 않으면 그러니까 굉장히 계속 잘 나가 이 사람이 그러면 멘티링이 불가능해요. 왜? 기존의 시냅스가 떨어질 확률이 없어. 그 계속 고수하거든.
또 하나는 이제 BDNF가 많아야 되는데 BDNF는 뭐냐면은 새로운 그러니까 얘가 기존의 건 최소한 기존의 건 안 떨어져. 그러면 난간 좌절 없는 계속 잘 나가는 사람이 성인의 경우에. 성인의 경우에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만약에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멘티피가 아니고 뇌과학적으로 보면 그래. 근데 자 어린애의 경우에는 자, 화이트보드에도 괜찮아. 근데 성인 화이트보드가 문제니까. 만약에 그 난간 좌절 없는 사람들이 번지 점프를 하러 다니고 자꾸 그 죽음의 상황을 일부러 겪으러 다니는 건 어떻게? 그러면 인위적으로 그 물질을 나오게 해서 네.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새로운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결핍은 에너지다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한동안 저는 어떤 결핍으로 살았냐면 그 인터뷰어가 지금 인터뷰잉을 스스로 한다면은 셀프 인터뷰잉 한다면은 그 어렸을 때 공부 막 끝까지 하고 싶었는데 못 해가지고 못한 것도 가정 환경이나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뻘짓하느라고 뻘짓하느라 못했는데 그 후에 나중에 계속 꿈을 꿨거든요. 공부를 내가 완전 되게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시험 치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꿈을 계속 꿨거든요. 반복적으로 10년 넘게 거의 자주. 어떤 압박을 받았길래 그래서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눈물이 나와 있고 막 이러는데 제가 독서를 시작하고 좀 책을 쓰고 자꾸 목표를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그 꿈을 안 꾸게 되었거든요. 그래. 그 후에 안도감이 드는 거지. 안도감이 들고 노력하고 있는 순간에는 안도감이 들거든. 네네.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떤 또 결핍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데 결핍 에너지가 근데 지금 이렇게 목표를 세웠잖아요. 네. 책을 쓰겠다는. 이게 결핍 에너지예요. 사람은 목표가 없으면 결핍이 안 생겨요. 목표를 세우면 내가 거기 도달을 하기 위한 격차가 생기거든. 네네네. 그 격차가 결핍이거든. 아. 그러니까 좌절도 격차지만, 그러니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도 격차지만, 그것도 하나의 어떤 충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데 저렇게 높여버렸어. 이것도 충격이야. 목표를 설정을 해버리는 것도. 그리고 선언해버렸네. 더 큰 충격이지. 사다리를 놓든 밧줄을 던지든 자기는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제. 서운하지 말걸. 그렇지. 말하지 말걸, 공표하지 말걸 이렇게 되거든. 목표만 속으로 할걸. 그렇지. 좀 천천히 발표할걸. 충격을 좀 완화시킬걸. 여러 가지. 바로 그 상황이 충격의 상황이고, 그때 기존의 시냅스가 떨어지는 그 물질도 나오고요. BDNF가 동시에 나오는데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시켜주는 물질이에요. 새로운 시냅스를 촉진시켜주는 BDNF라고 두뇌 유발 신경세포 성장 호르몬이라고 브레인 드라이브드 뉴로 어쩌고 팩터예요. 뉴로 팩터. 그러니까 신경 성장 인자라고 그래. 뉴로 팩터. 브레인 드라이브드 BDNF인데 아무튼 그게 나와주는 것은 충격받을 때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생겼을 때. 이게 지금 호르몬이죠? 호르몬이라기보다는 영양물질이라고 해요. 네. 두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영양물질인데 그냥 호르몬이라고 보통 통칭하긴 해요. 근데 그냥 물질이라고 하세요. 그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영양물질인데 그러니까 호르몬하고 신경전달 물질하고 영양물질하고 좀 세 가지가 틀린데 그냥 통칭해서 써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호르몬이라고. 크기가 틀려. 입자의 크기가 틀려. 입자의 크기가. 아무튼 그래서 근데 뭐냐면은 나이가 25세가 넘지 않으면 15세 전후 또는 10살 전후에 BDNF가 원래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30살 넘는 사람한테 충고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 사실 정확한 말입니다. 왜냐면 30살 넘는 사람이 그 좌절과 충격이 없는 상태라면 이 사람은 두뇌에 BDNF가 없다고 봐야 돼요. 즉 새로운 시냅스가 형성될 만한 조건이 안 돼 있어. 괜히 충고하면 안 돼. 괜히 충고하면 뺨만 줘. 이 사이가 나빠지겠네요. 사이 나빠져. 내가 뺨만 맞는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충고질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어쩐지 충고하면 째려보는구나. 진짜 손해보는 거야. 근데 얘가 아직 대학교도 졸업 안 했어. 그러면 조금 막혀. 왜?
자기는 계속해서 시냅스를 생성시키는 물질이 나오고 있고 시냅스들이 새로 생성하려고 준비를 막 하고 있어.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해줘. 저절로 받아들여지는 거야. 몸으로, 온몸으로. 왜? 몸 상태가 그런 상태니까. 몸 상태가. 그러니까 30대인데 이 30대가 충격과 좌절이 없어. 충격 좌절 없고 그리고 목표도 없어. 그러면 화이트보드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돼. 소통하기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네요. 소통하기 알았어. 두뇌에 비대해 램프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를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현재 접속되어 있는 시냅스의 구조에 맞는가 안 맞는가만 생각을 해. 보통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도구마에 빠져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만약에 충격도 없고 좌절도 없고 목표도 없는데 지금 상황이 행복하지가 않고 맨날 나 우울해라는 말 달고 살아야 그럼 그거 자체가 약간 좌절이겠네요. 그 상태가 약간 좌절 상황이겠네요. 만성일 경우에는 또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닥친 것일 경우에는 BDNF가 많이 나오는데 만성일 경우에는 내가 충격을 줘도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약간 이미 그 능력을 상실해버렸을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약 같은 걸로 해야 되나요? 우울증 환자는 아닌데 왜 있잖아요 막 우울해 뭐 인생이 재미가 없어 막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기력하고 약물이든 엄청난 사랑이든 필요하죠. 약물이든 사랑이든 필요해요. 근데 바뀔 준비가 돼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멘티링 준비가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거하고 좌절감이라든가 비통함이라든가 슬픔에 쌓이는 거랑 전혀 달라요. 두뇌 상태가.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건 닫혀있지. 열려있다라는 건 시냅스가 현재 유연해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두뇌로 봤을 때. 이게 멘티링의 조건이에요. 제가 멘티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멘티의 조건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소통의 조건이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완전히 소통이 안 되는 30살 넘은 화이트보드다. 저 사람은 소통의 의미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 사람의 인생 목적, 사명을 가지고 존재 목적. 그렇게 보고서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모든 사람하고 소통을 하려고 한다? 그거 알아요? 열심히 막 제가 이제 장갑 끼고 막 열심히 빨간 장갑 끼고 막 이삿짐 나르고 뭐 작업실 짓고 막 하거든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요. 지문이 닳아버려요. 아파요. 그래. 나중에 막 일하다가 이제 손이 빨개. 지문이 다 닳아버린 거야.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책만 닫아. 여기가 거의 이제 그 피부 겉이 다 마모가 돼버린 거지. 피부 장벽. 이 지문이라는 게 왜 있냐면 소통하기 위해서 있거든요. 지문이 없으면 컵 같은 걸 잘 못 잡아. 미끄러져 버려요. 이게 공기압을 만들어주거든요. 지문이. 톱니바퀴군요. 예, 지문이 톱니바퀴예요. 그래서 손을 가진 존재들은 다 지문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뭇가지를 잡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과 뇌에 톱니바퀴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울퉁불퉁한 거예요. 근데 지문이 닳아버리면 내가 위험해지거든요. 무슨 얘기냐? 화이트보드를 너무 많이 상대하면 내 지문이 닳아버려요. 내 에너지가, 내 소통의 에너지가 고갈돼버려요. 자기 소통의 에너지, 자기 지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죠. 요즘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번아웃 증후군. 내 지문을 보호해야 돼. 아무리 내가 소통을 하고자 해도. 그것을 멘토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멘토의 안전 수칙이라는 게 있어요. 멘토링의 안전 장치가 있어. 그 좀 약간 멘토의 안전 수칙 괜찮다. 자기 나름대로의 안전 수칙이 있어야 돼. 자기 보호막이 좀 있어야 돼. 나의 지문을 보호하라. 네. 자기 지문을 보호하라. 지문까지 닳게 하지 마라. 지문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특질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질문으로 우리가 신원 파악을 하니까 자기 DNA라고 볼 수도 있고 자기 DNA가 망가질 정도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멘토링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멘토도 멘티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받죠. 에너지 뺏기니까. 아유, 제가 한두 번 받아봐요. 이제 애들 가르쳐 봤잖아요.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물질이 깎아서 걔가 맛이 없어, 똥이. 그래서 안 먹는다. 그 얘기 거기서 나온 거야. DNA가 변질돼 버린다. 지문이 닿아버려요. 멘토링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어거지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진짜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없이 함부로 멘티링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 에너지 고갈시키면서까지 어거지로 멘토링 할 필요 없다. 하지 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멘토 찾아 산말리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멘토 코스프레 사람들도 있고. 그게요. 제가 보니까 멘토 코스프레도 그러니까 은근히 많아요. 멘토링이 직업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상담하고 이런 멘토링을 돈 안 받고 한다고 했잖아요. 멘토링이 직업이 되면 잘못하면 지문이 닿아버려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튼 마진을 많이 남기면 안 돼. 뭐가 됐든 지금. 그럼 지문이 닿아버려요. 특히 애들 가르치고 멘토링 하는 측면은 그래. 그래서 우리 화가들이 미술학원을 안 차리는 이유가 있거든. 작품이 안 나와. 자기 지문이 달아버렸거든. 애들 대학 입시 성공시키는. 그래서 대학 교수도 하지 말라는 작가들이 꽤 있어요. 너가 정말 세계적인 작가가 되려면 교수도 하지 마. 교수 하면 멋지잖아요. 무슨 대학 교수. 그것도 하지 말고. 그것도 봐야 돼. 지문이 달아. 붙잡을 소녀. 붓이 안 잡히지 손에. 애들 그 입시 원서 넘기느라고. 얘 어디 붙여야 되는데 막 이거 하느라. 그러니까 그게 의무가 돼버리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봐요.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모든 돈을 번다는 게 그래요. 목숨하고 바꾸는 거예요. 자기 시간과 생명이랑 돈을 바꾸는 경우가 많죠. 위험수당이지. 모든 돈은 위험수당이 있어. 그러니까 위험수당이 붙어있어. 자기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 위험수당이 있어. 그래서 자기 건물이 있고 건물 임대료만 받아. 그것도 위험수당이야. 임대사업도 위험수당이 있는 거야. 자기 두뇌에는 굉장히 위험해. 그러면은 그 약간 좀 좋은 조건을 가진 멘토의 조건이 어떻게 보면은 톱니바퀴는 많으시면서 조금 여유로우신 그런 분들을 좀 찾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 여유는 마음의 여유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시간적 여유, 마음의 시간, 여유. 돈, 마음 다. 네. 그렇죠. 넓어야 돼. 넓고 깊어야 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야 돼. 안 그러면 힘들어. 그래서 저는 이런 인터뷰 할 때도 그렇고 아이들 상담할 때도 그냥 하루를 포기해버려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 멘토링이 안 돼. 나 오늘 인터뷰하고 나 오늘 얘 상담하고 오후에 책 써야지 이러면 안 돼. 이건 길어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루를 딱 포기하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험 설계사라든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야만 하는 선거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왜 진심을 못 느끼냐면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루를 포기 안 하거든. 이 사람은 하루에 50명, 100명을 만나야 되겠다 목표를 세우고 나와. 그러면 이상하게 이 사람이 나를 만날 때 50분의 1만 주는 것 같아. 그게 느껴져 버리거든. 그럼 멘토링이 안 돼요. 최소한 하루는 포기해야 돼. 한 사람한테. 아니 막걸.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은 왜냐면 우리는 또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있어요. 하루가 하나의 완벽한 인생이고 우리가 잠잘 때 우리는 정체성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하루라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저는
그 하루를 그 사람한테 그 사람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한 만큼 그 하루의 가치 또는 하루의 시간이 더 주어질 거라고 믿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만큼 행복해질 수가 있죠. 그만큼 편변해질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고 그만큼 시간을 까먹지 않을 수 있고 그만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만큼 내가 감옥에 안 갈 가능성이 많고 여러 가지 시간을 벌 수도 있겠죠. 그만큼 왜요? 아니 아까 음성 녹음을 했었는데. 음성 녹음은 전화 오면 끊어지는데. 아 진짜요? 아 이거 다시 듣기 가능하다니까 이거 지금 촬영 중인데. 저도 또 음성 녹음으로도 조금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본인과의 이 위대한 작가님과의 이 인터뷰의 기록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이거. 아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금 넌스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1시간 26분이에요. 넌스톱으로 우리 중간중간에 끄는 거 말고. 왜냐면 1시간 반 넘어가는 영상도 하나쯤 있어야죠. 좀 짧으니까 영상들이. 음악이 좀 음악 소리가 좀 큰데. 음악 소리 근데 커가지고. 적응할 거야. 왜냐면은 쭉 들으면 적응을 해. 네 맞아요. 사람들이 잠깐 들으면 음악이 왜 커요 이러는데 쭉 들으면 이제 사람 목소리만 들려. 아마 조금 지금 살짝 에너지가 조금 식사하셔야 되지 않아요? 아니 밥 안 먹어. 식사 안 하. 이따가 오후에 또 일정. 마무리 해야지. 사실 나 오늘 인터뷰가 2건이라서 죄송해요. 하루를 다 못 들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작가님은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번 인터뷰로는 조금 너무 너무 많아요. 쓸게. 쓸게 너무 많아갖고 작가님 압축해야지. 전기를 써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차라리 작가님이 전기를 좀 써야 될 것 같아. 그 책에 셀프 리더 책에 동일한 분량으로 압축해 주세요. 막 더 많이 쓰면 호르몬 얘기도 해야 되고 막 가치의 냄새 막. 근데 다른 분들이 기분 나빠요. 분량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획 단계에서는 이제 한 분 한 분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보다는 어떤 중심 주제를 목차를 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사례로 좀 중심 사례로 좀 들어가는 느낌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인터뷰는 압축하고 누구와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빼가지고 써먹어. 네네. 빼가지고 써먹는 그런 식이 돼야 그리고 돼요. 인터뷰는 분량을 일정하게 해줘야 돼 사람들한테. 차별을 안 느끼게. 그리고 순서도 가나다 순으로 하면 내가 유리한데 흰 순서로 해. 그러니까 가나다 역순으로 하면 되지. 그럼 제가 뒤로 가겠지. 보시니까 이일모 회장이 더 앞으로 가겠지. 이형이니까 가나다 역순으로 하세요. 사람들이 전부 가나다 순으로 해. 너무 좀 가끔 가다 역순으로 해야지. 나이 순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불만을 제기 안 해. 한국 사회는. 예를 들어서 나이 순으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중심 키워드 네. 그거를 편집을 하는 거죠. 편집을 해서 만약에 내가 톱니바퀴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다. 톱니바퀴와 지문 부분이 인상이 그렇지, 깊었으면 이제 이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제목을 쓰고 이제 거기에다가 작가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쓰면서 다른 이제 메시지가 이제 들어가도록. 작가님 굉장히 심오하셔가지고 워낙에 이야기와 그 넓이와 깊이가 되게 심오하셔가지고. 아니 제가 화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이미지화 시키면서 설명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듣는 그래서 게 이야기 듣는 게 너무 비유가 재밌어요. 이렇게 비주얼한 비유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런 거 이렇게 너무 하면서. 재밌어요 그게. 왜냐면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거예요. 아마 저는 약간 저도 시각적인 사람인가? NLP라는 거 시각에 가깝지. 약간 왜냐면 저는 좀 낙서하면서 이렇게 그리면서 쓰면서 해야 이해가 잘 되고 정리가 되는 근데 스타일이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부였고 거의 한 40년간 어떤 뜻과 말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40년간.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그러니까요. 비주얼로 비유하는 그
떠오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이미 난 거기 수련된 사람이야. 맞아요. 40년간 수련된.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이는 칼럼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컨셉이. 보여야 되거든.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칼럼을 보이는 칼럼 제가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막 비주얼한 막 제스처 별게 다 나오겠지. 이거예요. 이거 이러면서 시냅스가 이래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하수의 시냅스고 이게 중수의 시냅스예요. 고수는 이렇게 돼요. 안 떨어져.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제가 한번 트라이 해봐도 될까요? 안 떨어져. 이건 떨어지거든. 근데 고수는 딱 이렇게 물려버려요. 자, 정말이야. 증명해보겠습니다. 안 떨어져. 이거는 떨어지거든. 이건 떨어져. 이거는 금방 떨어져. 이거는 뭐냐면은 꿀밥 한 대 딱 맞으면 떨어져 버려. 선생님 무슨 얘기 했었지? 그렇잖아. 건망증이야, 건망증. 인생이 건망증으로 꽉 찬 사람들 있잖아. 계속 까먹어. 이거 나왔어. 인생이 건망증. 대박이다 진짜. 왜냐면 제가 질문을 한 20가지 정도는 준비를 했는데 아니 17가지구나. 그냥 뭐 생각을 많이 이제 하진 않았고 좀 간단간단하게 끝내줘. 뭐 해봐요. 왜냐면 그 작가님께서 2차 모임을 얘기해주신 내용이 우리 거의 시간은 많아. 다 들어있어가지고 사실 엑기스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앞으로 1시간은 할 수 있으니까 1시간 정도야. 한 시간 반 정도 충분하고 그리고 뭐 같이 밥 안 먹어도 되니까 먹는 거는 난 진짜 집착 안 해요. 굽는 걸 즐기는 사람. 저도 약간 그래요. 진짜는 정말 먹으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안 살아요. 진짜. 근데 제가 다음에 꼭 막걸리를 대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또 이렇게 전주억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질문들 쭉 해봐요. 뭐 거의 다 나왔어요. 사실은 뭐 질문의 퀄리티가 그 사람의 또 퀄리티를 또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질문에 집착을 크게는 안 하거든요. 왜냐면 멋있게 질문해봤자 어차피 핵심은 본질은 간단하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보통 이런 질문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했던 질문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딱 봐서 대답에 포함 안 된 걸 만한 게 한 5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이게 지금 2차 라운드, 2라운드 지금 인터뷰가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한 거 1라운드는 1년 전이었고요. 1년 전에 몇 명 했어요? 1년 전에 20명 몇 명, 20 몇 분 했었었고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 시냅스가 그때는 지금보다 살짝 화이트보드. 그렇지. 아니 뭐 계속 발달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물어보는 것도 건망증. 그 이야기를 듣는 것도 건망증. 뭐 누가 화이트보드인지 누가 저기 시냅스인지 그것도 잘 구분도 잘 못하겠고 그 고수라는 거에 정의가 잘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이 고수를 셀프 리더로 단어로 바꾸는데 지금 1년이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범위를 좀 넓히면서 좀 융통성이 있으면서도 프리하게 가면서도 뭔가 좀 규칙이 있는 그런 식으로 가는 지 2라운드에 지금 거의 첫발 주자로 이제 작가님을 이제 했기 때문에 질문은 이제 이런 거였었어요.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뭐 독서 부분이라든지 뭐 사실은 셀프 리더의 핵심이 이제 평생학습 부분이 있거든요. 지속학습, 평생학습 그리고 평생학습에 이제 사실은 메인은 뭐 독서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 부분이고 그리고 소통 부분. 셀프 리딩, 평생학습, 네. 소통 부분 그리고 이제 인생의 방향성 부분. 방향성. 네. 저는 이제 기본적인 전제를 좀 방향성과 동력, 추진력으로 그냥 잡고 이제 가는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편협한 어떻게 보면 그냥
연구 주제 방향성을 제가 좀 편협했던 것 같고 작가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좀 많이 저도 많이 배움이 있었거든요. 인생의 방향성 부분은 아직 좀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은 소통에 대한 도구마랑 좀 비슷한 게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칼럼 중용에 천명지위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천명.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운명이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인데, 전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인생의 방향성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 이게 제가 존경하는 묵자의 사상 중에 비명이라고 있는데 운명은 없다. 비명 사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뭐 성현 군자들 또는 뭐 선지자들이나 선각자들, 일명 책으로 만나는 멘토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묵자예요. 묵자. 빨리 만난 멘토이기도 하고 한 중학교 때쯤 만났겠죠. 우리가 보통 뭐 한비자, 묵자, 뭐 자자가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막 12권의 책으로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막 전집으로 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묵자라는 이름을 참 오래전에 접했는데 다시 봐도 제 멘토는 묵자 같아요. 근데 그 묵자의 사상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비명이라고 있거든요. 정해진 운명은 없다. 그러면 그 묵자의 그 비명 사상 정해진 운명은 없다라는 거는 곧 그거는 운명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그 뜻인 거죠. 유연하다라는. 유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역동적인 중용이 있죠. 그런. 결국에는 그 인생의 그 방향, 셀프 리더의 방향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만드는 순간 방향성이 생기는 거, 그리고 만들지 않으면 영원히 생길 수 없는 거라고 사실 이렇게 좀 정의 그렇죠. 내릴 수 있을까요? 네. 딜레이가 되겠죠. 다음 생으로. 다음 생까지. 딜레이가 되는 거지. 다음 생에서 못하면 또 그 다음 생까지. 우리 영원히. 많은 생이 있으니까. 영원히. 무수하니까. 내가 가진 건 생밖에 없다 막 이런 거.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거라고 생밖에 없다 막 이런 거 아니야? 뭐 본인이 이 생망이라고 생각한다면, 나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케이. 그게 당신이 만든 운명이다. 근데 저는 그 소통 부분, 그리고 뭐 인생의 방향성 부분, 뭐 친구라는 단어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막 사실은 이 세상에 쓰고 있는 모든 단어들에 대해서 헛소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왜곡된 시선, 왜곡된 정의. 그러니까 소통도 그렇고요. 자기 개발도 그래요. 자기 개발서에 뭐 그 책 제목은 보고 안 읽었어요. 아무튼 자기 개발서들의 오류 같은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꿈꾸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류의 책, 모든 책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오류가 있어요. 꿈을 안 꾸려고 태어난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안 하려고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꽤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꿈을 이뤄버리면 사실은 뭐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꿈을 이루자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화이트보드들이 중요해요. 멘토 코스프레를 하면은 함부로 멘토 코스프레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함정이죠. 함정인데 그 함정과 그 미로에 빠져보는 것을 위해서 존재할 수도 있죠. 그 사람들. 존재 목적. 예.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이 없는 건 없어요. 없는 건 없는데 경험이 달라질 뿐이죠. 그러면 작가님의 존재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만들어가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후인데 그 오늘까지의 그 존재 목적은 그럼 무엇이었다고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라든가 한국 또는
한국인 뭐 이런 것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또는 오래 살면은 뭐 앞으로는 과학기술 발달해서 한 200년 산다고 쳤을 때 100년, 200년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조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쩌면 우리의 운명은 그 조건 안에 있는 몇 가지들 가지고 그 퍼즐 또는 그 블럭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도 몰라요. 그 안에서. 근데 그건 꼭 그 안에서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한번 그 안에서 만들기로 했고 화가가 됐잖아요. 예술인이 됐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고 문화선진국에 이바지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선포하신 겁니까? 막 이래. 내가 목감기로 가래가 좀 작업실에서 좀 춥게 됐어. 그러니까 문화선진국에 이바지를 할 거고요. 언젠가 그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가 왔어요. 지금 김포시장 민주당 후보가 이 정도 몰라요. 자기가 시장이 되면 공약으로 내건 게 뭐냐면 김포시에다가 거대한 한류 문화단지를 만들 거래요. 근데 그 실무진이 저랑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어로 이바지 하시겠네요, 작가님께서. 제가 거기서 문화예술 중에서 특히 미술 분야에 멘토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김포시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국가가 지원할 사업이 될 거예요. 저랑 전화통 하신 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시작하면 경기도 달라붙고 경기도 달라붙은 다음에 국가 달라붙는다. 왜 여기에 희망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달라붙을 수밖에 없다. 이거 국가적 사업 된다. 제가 꿈꿨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한류를 위해서는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이 그 실리콘밸리에 대한 한국에서 제가 책에다 썼어요. 어떤 책에? 한국에서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 창의력? 그게 이거래요.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애플을 용성시킬 때 건물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 가는 길을 좁게 했대요. 복도를 1m? 그래서 직원들이 오갈 때 어깨를 부딪히게 했다는 거야.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만든 거예요. 구글은 어떻게 하죠? 오가는 길에 놀이터를 만들어놔요. 근데 구글은 놀이터 옆에 꼭 뭐가 있죠? 화이트보드가 있어. 자기 아이들을 그리면서 놀래는 거야. 좋은 회사들은 다 그런 환경이 있어요. 뭐가 환경이 있냐면 소통을 하지 않으면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놔. 건물 구조 자체를. 그게 클러스터 개념이거든요. 클러스터야, 클러스터. 단지야.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라는 클러스터는 그게 클러스터야.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딱 퇴근할 때 호프집을 딱 가요. 그러면은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기업의 브레인들이 최소한 10명 정도 모여. 내가 여기서 호프 한잔 하고 있으면 바로 옆에서 대단한 기업의 브레인이 마시면서 막 수다를 떨고 있는 거야. 내가 수다 떨고 있는데 그러다가 귀에 딱 들어와. 야, 우리 합석해서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면은 왜 회사를 자주 옮기는 줄 알아요? 내가 하고 싶은 가치 있는 일들을 매일매일 발견해. 이 사람들이. 그게 클러스터. 나 이거 저기 사장님 나 미안한데 나 저 회사 가서 2년만 일하고 올게. 저 회사 일이 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럼 오케이 또 해줘. 오케이 해줘. 왜? 자기 회사도 그렇게 오니까. 더 나은, 더 적절한, 적재적소의 그 인재들이 막 오가는 그 단지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실리콘밸리는.
될 수가 없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땅값이 비싸. 왜냐면 박근혜 정권 때 강남에다가 역삼동 근처에다가 그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딱 했어. 건물값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지. 몇 개 만들고 손 들었어. 시장 조사를 안 했구나. 단지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런 창의적 단지를 만들 수 있냐면 누군가가 땅을 몇십만 평을 기부를 해야 돼. 첫째, 개발을 시나 도가 해야 돼. 그리고 인재들이 오는 조건을 엄청나게 혜택을 줘야 돼. 오면 집 한 채씩 주겠다. 뭐 이런 혜택이 필요해. 니네들 젊은 브레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부부다 그러면은 당신이 오면 집 주고 어린이집은 최고급 어린이집에 당신 자녀를 보내게 해주겠다. 거기에는 전 세계적인 교수진으로 학교를 꾸미겠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김포시하고 MIT 미디어랩하고 손잡아요. MIT 미디어랩이 김포시하고 이렇게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까지 들었어. Already? 이미 already. 지금 그게 총 거의 30만 평의 규모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게 됩니다. 제 꿈꿔왔죠. 굉장히 글로벌한 네. 문화예술 단지에서 제가 그렇죠. 창의적인 인재들을 멘토링 할 수도 있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 초청도 하고 작가들 초청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애들을 거의 무료로 가르칠 거예요. 문화예술. 지금도 무료로 가르치고 있지만 언젠간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애들이 무료로 가르치신다고요? 그렇죠. 김포에서. 왜? 그럼 거기 애들이 많이 몰리겠네요? 와서 살겠다고 난리 나겠지. 그럼 그때 이제 인터뷰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미리 좀 조기 교육 시켜볼게. 근데 미리 좀 그게 저는 사실은 김포가 아니더라도 익산이든 전주든 또는 뭐 경기도의 무슨 작은 도시라도 또 DMZ라도 괜찮아. DMZ에다가 파주시든 시작만 하면 성공한다. 그러니까 김포시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지. 이건 시작만 하면 성공. 선점한 거야. 근데 영리했지. 최고로 창의적인 대화가 손잡잖아. 미국에. 그게 핵심이 되거든. 그래서 MIT에서 제시한 게 뭐냐면 건축비만 대줘라. 우리가 MIT 미디어 랩이라고 엄청나게 창의적인 집단이 있어요. 그게 오는 거야. 이제 서로 교류를 하는 거지. 제가 MIT 미디어 랩 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인데 허가니까. 그런 거기 MIT 미디어 랩의 원장이 고등학교 중퇴자예요. 거기는요 의도적으로 학벌이 좋은 사람을 안 뽑아요. 왜냐? 학벌하고 창의성이 관계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석사학위도 없고 박사학위도 없지만 MIT 미디어 랩은 그런 사람 좋아해. 작가님이 석사 박사도 논하시면 안 되죠. 하긴 뭐. 넘어가자고. 시네스의 아버지신데. 시네스의 시네스의 아버님이 이거죠. 거의 모든 것을 시냅스로 설명하는 사람이야. 시냅스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교육 서적에다가 시냅스라는 단어를 저만큼 많이 쓴 사람은 아마 진짜 거의 없을 거예요. 또 굉장히 좀 두뇌 사용 설명서 점점 좀 해야지. 시냅스 얘기 많이 나와. 어, 1907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 꿈이 화가였는데 아버지가
카할이라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냐면 보낸다기보다는 아무튼 의대를 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얘는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화가가 되려고 막 꿈을 꾸다가 1차 세계대전인가가 터지고 나서 참전을 해요. 이 친구가.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많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사람들이 막 그 해부학에 빠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참 이렇게 동물 해부하고 저기 인체 해부학을 가르쳐요, 아빠가. 근데 그걸 이제 전쟁대에 참가하면서 직접 보게 돼요. 사람들이 다치고 막 부러지고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그때 의사가 되겠다고 해가지고 의사가 돼요. 근데 카할이 그림 솜씨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두뇌의 그 시냅스를 최초로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카할이에요. 카할이 논문에다가 이게 1907년이에요. 110년 전이에요. 110년 전. 110년 전에 카할의 자기 논문 뒤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아마도 인간의 생각은 시냅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하고 딱 끝내요. 야, 나는 110년 전에 그것을 예측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불과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카이스트인가 어디 교수가